어, 또 숲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지금 오전 7시가 안 된 상황이고요. 아침에는 꽤 쌀쌀하네요. 걸어오는데 해가 이제 동이 트는데 쌀쌀하네요. 그러니까 가장 선선할 때, 가장 추울 때가 이제 해 뜨기 전이죠. 저녁에는 해가 지고 나서 이제 온기가 남아 있으니까 태양열 때문에 지면이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식는 거죠. 식다가 뭐 새벽에 뭐 해 뜨기 전에, 해 뜨고 나서도 춥죠. 아직 지면이 태양열로 이제 데워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제 데워지는 상태니까 아침에 운동하기에는 이제 괜찮죠, 새벽에. 근데 뭐 남자들은 뭐 24시간 상관이 없고, 여자들은 밤에 이제 새벽에 운동하면은 조금 그렇죠. 예, 조금 그래도 아무리 뭐 대한민국이 치안이 좋다고 해도 새벽 뭐 2, 3시에 운동하기에는 여자분들이 조금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새벽 해가 뜰 때쯤에 운동하는 분이 꽤 계시네요. 예, 뭐 러너들도 있고 워커, 예, 걷는 분도 계시고 뛰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이 조금, 예, 계시네요. 예,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침하고 낮하고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거의 뭐 15도, 17도 이상 차이 나잖아요. 아침하고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죠. 거의 뭐 20도 가까이 나니까 그 기온 차에 의해서 이제 이슬이 많이 맺히죠. 아침에 지금 걸어오는데 바지가 다 젖었어요. 바지 무릎 아래쪽이 다 젖었어요. 신발도 막 젖고. 그래가지고 이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슬, 그 과학에서 보면은 지구과학인가요? 네, 지구과학에서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온도차로 인해서 지면에 풀 쪽에 이제 수증기가 응고라고 하나요? 결정된다고 해야 되나요? 풀 사이로 이제 수증기가 이제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게 이슬이고, 이제 초봄이나 겨울에는 그게 이제 서리가 되는 거고, 가을에, 늦가을에 그러면은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영하 뭐 2도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슬이 얼어서 생기는 게 설이죠. 예. 지금은 서리가 아니라 이제 이슬인 거죠. 예, 이슬이 맺히면서 이 풀들이 이슬 먹고 살아요.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봄에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강가이다 보니까, 강 주변이다 보니까 이제 습도가 좀 있죠. 예. 낮에 데워졌던 강에서도 증발을 하겠죠, 수증기가. 그 증발했던 것들이 바람이 많이 불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데,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은 대기 중에 떠 있겠죠, 수증기들이.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대기 중에도 온도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려앉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야생 풀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비는 안 오지만 매일 아침 생기는 이슬 먹고 조금씩 자라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슬이 맺히지가 않죠.
왜냐면 낮과 밤의 온도 차가 많지가 않고, 밤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25도 이상 돼버리니까 뭐 이슬이 맺힐 게 없죠. 대신에 여름에는 이제 소나기나 뭐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수분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쨍 하면서 또 햇빛도 나고 하니까 더 식물들이 뭐 활성화가 쉽죠. 예, 더 성장하기가 더 좋죠. 예, 물기도 있고 뜨겁고 또 햇빛도 있고 하니까는 그걸 뭐 하루에 막 다 공급을 받으니까 더 나무들이 더 푸릇푸릇 파릇파릇 더 무성해지고 더 보기가 더 좋아지죠. 완전히 진녹색, 청록색, 예, 청록색이 되어버리죠. 아, 뭐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엄청 또 설원이 길었네요. 예.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일들을 한번, 근현대사, 대한민국 근현대사, 제가 고등학교 때 국사를 양을 받은 사람으로서 수음이 양 가지고 양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과거에 있던 국사 얘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 순서도 막 있잖아요. 뭐 고구려 멸망, 뭐 신라 멸망, 그 다음에 뭐 백제 멸망, 그 다음에 무슨 고려 건국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거의 순서들 막 외우고 막 뭐 어디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거의 몰랐죠. 뭐 시대적으로 가장 뭐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 어렵더라고요.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흐름을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온 이제 대한민국 1980년도에 그때부터는 조금 관심이 있죠. 제가 이제 살아왔으니까 제가 제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 태어나신 분들이 최고 많죠. 그때 제가 수능 볼 때 거의 100만 명? 그 정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가 한 100만 명 됐었을 거예요. 국민학교 때 막 이부제 수업했고, 왜냐면은 국민학교가 너무 작고 사람은 많고, 국민학교는 교실 수는 정해져 있고, 그때는 뭐 전부 다 교실로 만들었죠. 교무실 빼고 나머지 다 전부 다 교실이죠. 뭐 과학실 뭐 이런 거만 어느 정도 빼고 전부 다 뭐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은 거의 다 교실로 만들었고,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한 반에 52명 55명 60명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60명 오후에 60명,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한 120명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오전에 이제 등교하는 친구, 오후에 등교하는 친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랬던 학창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1970년 후반에 태어나신 분이랑 1980년도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보면은 뭐 처음에는 뭐 둘만 나 알뜰살뜰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나 오손도손 뭐 이런 걸로 바뀌었죠. 너무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산화 정책을 했었죠. 너무 많이 낳는다,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그 이유가 이제 뭐 그거죠.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1953년에 이제 휴전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살아남으신 이제 한국인들이 이제 결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낳으신 분들이 이제 1500
1950 뭐 3년, 4년, 5년 이때 많이 태어나셨으니까 1960년대까지도 그때 많이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 1970년 후반때 대부분 성인이 되잖아요.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이제 그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베이비 붐이죠. 그때 베이비 부머 세대죠. 1950년대생들이 19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중반부터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 부머죠. 그때 많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결혼을 많이 하셔가지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중반까지 그때 이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 거죠. 엄청 많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이 저인 거죠. 예. 그래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도 심했죠. 경쟁이 너무 심했죠. 왜냐면은 사람이 넘쳐나고 내 동기들도 넘쳐나고 막 어린이들도 넘쳐나고 경쟁이 더 심하죠.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빼어나신 분들이 엄청 많았죠. 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경쟁이 스스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시기였었고, 뭐 197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6.25 전쟁 때 그때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그때쯤에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결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자녀를 많이 더 생산하셨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1970년대보다는 1970년대 초반보다는 1980년대 전후로 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때 굉장히 많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 당시도 뭐 어찌 보면은 뭐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많이 이제 고도 성장을 했죠. 진짜 발전이 이제 막 금방금방 발전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기억해 본 바로는 다는 기억을 못하죠. 어린이니까 그 느낌상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도 많이 하고 뭐 토목도 많이 하고 뭐 아파트도 많이 짓고 뭐 이것저것 뭐 큰 기초공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이 대한민국이 그때 경제 성장률이 굉장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10% 이상 뭐 15%뭐 그렇게 막 급성장했었죠. 그래가지고 주택 가격도 막 엄청 많이 올랐죠 그때. 그래가지고 집 하나 잘 마련해가지고 뭐 떼돈 버신 분도 많고 땅 뭐 졸부자들 땅 뭐 적당한 땅 있었는데 그 땅이 뭐 예전에 강남도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강남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쪽에 이제 땅 가지신 분들이 이제 졸부자가 됐죠. 예, 벼락부자. 예. 그래가지고 뭐 하루아침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평촌도 제가 뭐 1990년대 쪽에 그때 신도시 제일 첫 신도시는 분양 신도시였죠. 분당 신도시가 최초의 신도시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초등학교 1980년대 후반일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분당 신도시가 많이 이렇게 건설이 되고 뭐 그때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평촌 신도시는 뭐 1990년대 초반 뭐 그때 많이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은행 이율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기 전기예금
정기예금이 막 10% 이상 막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은행에다가 돈 안 넣어놓죠. 왜냐면은 뭐 집값이 더 많이 오르니까. 집값도 많이 오르고 주식시장도 화랑이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막 빚내 가지고 막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았고, 그때 엄청 쌌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엄청 싸고, 그다음에 저기 포항제철, 지금은 이제 포스코고, 옛날에 포항제철도 굉장히 쌌었죠. 이것저것 한국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제 회사들이 굉장해서, 그때는 네이버 없었었어요. NHL 뭐 네이버나 그런 거 없었고, 그냥 일반 건설하는 거, 뭐 전기 쪽, 무슨 뭐 금속, 무슨 뭐 1차 산업, 무슨 뭐 건설업이 호황이었죠. 예. 그리고 또 그때 정치가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삼김정치라고 해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요렇게 이제 뉴스에 맨날 나왔어요. 뉴스에 보면은 뭐 김종필 총재, 뭐 김영삼 총재, 뭐 김대중 뭐 총재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제 김영삼 씨가 대통령 되시고, 김영삼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저기 김종필 총재는 대통령이 안 됐죠. 계속 이용만 당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대통령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되시고. 예. 그래서 TV에 그런 뭐 이렇게 지역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더 심했겠죠. 예.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뭐 그런 지역 감정 그 말들이 뉴스에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더 그 지역적으로 경상도랑 전라도 사람들 많이 막 이렇게 좀 그런 게 트러블도 많았고, 충청도랑도 막 트러블이 많았고. 예, 그때는 이제 그런 지역 감정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좀 그랬었던 것도 있고, 또 그때 이제 한국이 많이 발전한 시기니까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건설 붐도 많으니까 전국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일을 하니까는 뭐 서로 뭐 어떤 트러블도 많이 있었겠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뭐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박정희 시대 때 뭐 그때니까 뭐 유신 시대 뭐 그때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고, 그때 어떻게 어떤지 모르고, 제가 딱 태어났을 때는 이제 1980년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 태어나서 그때가 굉장히 많이 한국이 많이 그나마 많이 발전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한국이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한국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 왔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동기들, 그러니까 앞뒤로 5년 터울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했어요.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 거의 뭐 10몇 대 1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총 4군데 이제 그 입학원서 넣어가지고 막 다 떨어지고. 그때 성적 순으로 자르니까 뭐 내신 뭐 수능 이렇게 보니까 그때 공부 잘한 친구들은 진짜 대단했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 보니까 공부만 하던 친구들은 잘 되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학자 쪽으로 뭐 어떤 뭐 정치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어찌 보면은 이제 잘 된 케이스들. 근데 이제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는 그 올라가다가 약간만 삐끗해도 위로 못 올라가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도태되는 친구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제가 그 과천고등학교 다닐 때
졸업했던 친구들 보면은 잘된 케이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잘난 친구들이랑은 친구가 안 됐었으니까, 어정쩡한 애들이랑 친구를 했었으니까, 보면은 그냥 목표는 일반 대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건데, 대기업에 취업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뭐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뭐 명예퇴직이라기보다는 이제 도태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뭐 단 이런저런 친구들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취업을 못 해가지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나는 모르지만 이제 뭐 가족이 빵빵하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해외 뭐 유학을 갔다 온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닌데,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이제 취업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취업하면 힘드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빵빵한데 돈 많으니까 그냥 그냥 이제 삐되면은 그냥 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취업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뭐 공무원 시험이나 공부하고 무슨 뭐 그런 거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삶에 활력이 없죠.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젊은 시절 30대 초반 뭐 이렇게 보내버리고, 뭐 그렇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저는 기억을 해요. 있었죠. 예,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잘 못 풀린 경우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이제 빵빵하게 지원도 해줬지만 본인이 그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돌파해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차린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만한 이제 재력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계신 분들도 지금도 계시겠죠. 저는 이제 잘은 몰라요. 예, 하여튼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그리고 또 제가 과천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저 과천 정부종합청사 자녀들이었죠. 그 과천 중학교, 무던 중학교 뭐 이런 데서 졸업해가지고 과천고등학교로 온 친구들이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니까 거기가 이제 그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저희 그 동기들을 보면은 와, 공부 그냥 끝장납니다. 끝장나. 와. 그리고 특히 저기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때. 와, 전교 1등 무조건 여자예요. 그리고 뭐 과외도 많이 받으시니까, 뭐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니까 뭐 영어 과외도 하고 무슨 과외를 많이 했겠죠. 집에서 뭐 과외 선생님, 뭐 서울대나 연고대, 서울대에 가깝잖아. 서울대, 연고대 이런 이제 그 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과외 해가지고 성적이 뭐 쑥쑥 오르게끔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좋은 대학교 가시고, 저는 그런 과외를 뭐 받을 뭐 여건이 없으니까,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는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냥 어찌 보면은 제가 그 친구들을 잘 좋게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어준 거죠. 내신을 저희는 바닥을 지켜줬으니까. 내신 50명 중에 제가 한 40등 35등 요 선으로 제가 항상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동기들 이제 좋은 대학교 가라고 내신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영어 시험 보면은 30점이에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영어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는데 우리 그 배우는 학과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막 영어 점수 30점 맞고, 뭐 다른 것들도 다 막 국사 같은 것도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그냥 보통 평범하게 내면은 이제 워낙 공부벌레들이 많으니까 뭐 올백씩 맞아버리니까, 이제 그 형평성 때문에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갭차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는 항상 뭐 몇 개 못 맞춰요. 너무 어려워요. 그 교과서만 보고 공부한 친구들은 도저히 못 풀어요. 왜냐면은 그 문제 자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다른 어떤 부수적인
내용을 합쳐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고서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학원도 다 가서 이제 문제 내는 것 사람들이 어떤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내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이제 내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과서밖에 안 보니까 이게 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고 수학은 그나마 제가 워낙 흥미가 있어서 수학은 그래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바꾸는 거야 뭐 숫자 몇 개만 바꾸고 도형이라 그러면 도형 아무리 뭐 어렵게 냈나 그래도 도형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육각형 뭐 육직각형 뭐 거기서 거기도 함수니 뭐 확률이니 뭐 적분이니 미분이니 이런 것들도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숫자만 약간 달라지고 수식만 달라질 뿐이라서 거기서는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나 문학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이 대부분 교대 출신이니까 대학교 때 뭐 배운 것들 이런 거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뭐 소설이다 무슨 뭐 수필이다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본인이 이제 많이 이제 어려워했던 거나 많이 눈여겨봤던 것들을 문제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뭐 손도 못 대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시면서 이제 많이 재밌으셨겠죠, 그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 푸는 입장인 저로서는 도저히 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도 빡빡하고 또 이렇게 주어지는 그 문제 위에 먼저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소설의 뭐 일부분이다. 뭐 이 소설에 대해서 뭐 지은이가 뭐 어때까 저 그런 거 문제를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의 일부분이다 딱 나오는데 한 두 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소설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달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러니까는 소설이 제목도 안 알려주고 소설의 지은이도 안 알려주고 작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소설의 그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게 무슨 소설이지? 거기부터 이제 그 밑에 한 두세 문제가 있는데 그 두세 문제를 다 찍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제. 그리고 또 영어 지문도 무슨 뭐 설명한 건가? 하여튼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뭐 영어 신문 뭐 이런 데 있는 걸 가져온 건지 내용이 너무 딱딱해요. 영어 지문이 그냥 일반 대화체가 아니라 무슨 뭐 설명하는 건데 전문적인 어떤 단어들도 들어가고 무슨 우주과학이라든지 그냥 접목한 거예요. 영어와 뭐 우주과학, 영어와 무슨 뭐 과학, 영어와 무슨 뭐 사회 전반적인 뭐 문제, 영어와 무슨 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가지고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지은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을 뭐 영어 지문에서 이 지은이가 얘기한 것을 밑에 고르시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5개 중에 그때는 오지선당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단어가 들어간 게 있어요. 단어가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그 단어를 그렇지만 뭐 말하는 화자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한다 그렇게 말하는 지문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뭐 삥 둘러서 말하는 지문도 있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지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뭐 이 뭐지 이 그 저기 지문에서 그러니까 그 글쓴이가 뭐 추구하는 무슨 뭐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고르시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고 무슨 뭐 이런 점도 있지만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뭐
내용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글씨 그 저기 영어를 해석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 영어를 쭉 읽어보고 그 지문을 쭉 읽어보고 그 내용 전반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풀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읽어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방향을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단어도 또 저기 그 이제 답도 영어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섯 개도 그 단어 또 처음 보는 단어들도 많아요. 이건 뭐지? 그러니까 그걸 단어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뭐 저기 영어 단어도 이런 단어도 있고 저런 단어도 있는데, 그런 단어들이 막 여러 가지 막 나열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어렵고, 또 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보기에서 뭐 참과 거짓을 뭐 구분하시오, 뭐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을 뭐 고르시오,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뭐 문제 내긴 좋죠. 기역 니은 디귿, 1번 기역, 2번 니은, 3번 디귿, 뭐 4번 기역 니은, 5번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내기는 좋은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리까리한 거, 이것도 같기도 하고 이것도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내신이 별로 안 좋죠. 제가 내신이 별로 안 좋았고, 또 수능도 이제 봤었지만 수능도 잘 못 봐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원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간신히 들어갔죠. 꼴찌로. 이제 거기도 워낙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선배나 우리 1년 선배나 2년 선배나 우리 1년 후배, 2년 후배, 3년 후배, 이 터울, 그러니까는 96학번, 97학번, 98학번, 99학번, 00학번, 01학번, 02학번, 03학번까지 학생 수가 엄청 많습니다. 요 10년 터울이 다른 세대들보다 이 터울 제 나이를 기준해서 5년 이상, 5년 이하 이 터울이 제일 많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대학생들도 넘쳐났죠 그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교는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가야 된다 뭐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그때 전문대를 많이 갔었죠. 2년제니까 대학교는 못 들어가니까 2년제 들어가가지고 2년 뭐 이렇게 뭐 해서 편입해가지고 뭐 다른 대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군대 가는 애들도 있었고,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들 고르는 거죠. 좋은 사람들, 본인 회사에 잘 맞는 그 이제 사람들을 고르는 작업을 뭐 1차 면접, 뭐 1차 서류, 2차 서류, 뭐 2차 면접, 3차 면접, 최종 면접, 무슨 뭐 임원남 면접 계속 많이 맞는 거죠. 뭐 한 10명 뽑는데 한 5,000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평가 기준을 많이 만든 거죠. 그게 토익인 거죠. 토익 900점 이상 지원 못 하죠. 좋은 대기업 이런 데는 무조건 토익 900점 이상이잖아요. 토익, 토플, 그때 토플도 있었잖아요. 토익, 토플 900점 이상, 무슨 자격증, 무슨 뭐 이것저것 경력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저기 신입 뽑는데 경력도 봐요. 경력이라는 게 이제 뭐 사회봉사나 뭐 해외 연수, 무슨 뭐 어학 연수 이런 것들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원자조차 못해요. 이력서를 못 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없고, 또 영어도 뭐 시원찮으니까, 영어 저는 토익 점수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525점인가? 그게 최고 점수예요. 535점인가? 그게 최고 점수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 힘들겠죠. 토익 시험 그때 보니까 한 3번 정도 봤는데, 듣기 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듣기 영역과 그다음 또 뭐 이렇게 지문 읽고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리까리한 문제들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어려운 쉬운 문제들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제 취업하려면 토익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뭐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면서 토익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그런 정보도 없었고 그냥 학교 공부만 하고 그냥 졸업을 해버리니까 취업을 못 해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들 다 뭐 취업 잘한 친구들도 있고 뭐 취업 못한 애들도 있었고 워낙 뭐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기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우리 시대 때 분들이 그러니까 1980년대생 요때 분들이 어찌 보면은 과도기적인 어떤 세대이죠. X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왜냐면 우리 윗세대들은 워낙 회사를 많이 이제 그때 많이 이제 창설을 했었는데 70년대 또 70년대 뭐 그때 뭐 80년대 그러니까는 1990년대 많이 호황이 있었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 많이 호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쓸어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대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 오케이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변만치 않아도 능력이 없어도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취업할 때가 그렇게 많았었죠. 적당한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만 있다 그러면은 취업하기에는 어렵진 않았었죠. 왜냐면은 여러 회사들도 많았고 사람이 부족했으니까. 첫 번째로 일할 사람이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야간에도 일하고 막 야간 대학생들도 많았었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뭐 오버타임 굉장히 많았죠. 사람이 없으니까 생산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이제 돈 더 조금 더 주는 거죠. 조금 더 주면서 이제 일을 더 시키는 거죠. 공돌이들이 그때는 구로공단에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구로공단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뭐 인권 뭐 조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뭐 정치 쪽에도 있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회사의 문화가 그렇게 어느 정도 그렇게 잡혀왔죠.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왔죠. 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워낙 사람이 많고 갑자기 많아진 거잖아요. 한 5년 10년 새에 갑자기 많아지니까 회사 수는 적고 취업할 사람은 많고 하니까는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 뉴스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도 뭐 대졸자가 너무 많다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조금 좀 비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뉴스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경쟁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뭐 그랬던 이유로 인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 이후로는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된 계기는 너무 이제 거품이 많았던 거죠. 거품 경제, 거품의 어떤 뭐 건축 이런 것들이 많아서 1997년도에 IMF가 나면서 국가 부도가 난 거죠. 어찌 보면은 부도가 나면서 채무 상환을 못하니까 IMF에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채무를 갚은 거죠. 국가 신용도가 하락이 되면서 모든
가치가 떨어지고 회사 가치도 다 떨어지고 부도 다 나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법정 관리 엄청 들어갔습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고 부도 처리되고 상장 폐지 뭐 매일 일어났죠. 무슨 회사가 뭐 부도 났습니다. 뭐 그럼 그쵸 맨날 그게 나오고 뭐 갑자기 회사 문 닫고 월급 못 주고 막 거리로 나앉고 막 뭐 그랬던 시기가 1997년도죠. 그 기점으로 그 전에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돈 빌려다가 막 회사 차려가지고 막 어떻게든 이제 뭐 이렇게 뭐 돈 좀 이제 더 벌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1997년도 이후부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경각심도 많이 가지고 뭐 사회가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이제 정책이었죠.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순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정화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돌아본다는 계기가 되었나, 그런 시기가 접어들게 된 거죠. 2000년대 후반 2010년대까지 쭉 진행이 됐었죠.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한 20년 정도 정책이었죠. 쭉 정책이. 경제도 많이 호황도 없었고 불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내실적으로 많이 성장했죠. 우리나라가 내실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이것저것 사회 부조리 같은 것도 많이 고쳐나가고 조금씩이라도 많이 고쳐나갔죠. 예전에 비하면 지금 엄청 살기 좋은 나라죠. 이 정도로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는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이 또래, 지금 한 60대나 70년대 생들, 70세나 60세 분들은 그때 당시 젊을 때 굉장히 부조리가 많았죠. 뭐 비리 사건도 많았고 뭐 이것저것 뭐 저기 채무 청탁 뭐 이런 것도 많았었고, 뭐 비리 청탁 뭐 이런 것도 많았었고, 알게 모르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죠. 저기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들도 엄청 많았죠.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냥 서로 묻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다 거의 투명화가 됐고,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아마 금융실명제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시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 전에는 금융이 실명제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사람 명의를 뭐 이렇게 도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금융실명제로 바꾼 거겠죠. 또 왔네요, 노란새가.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그런 비리가 많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어두운 돈, 그런 돈들이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뭐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어찌 보면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요때 많이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죠. 발판이 된 거는 1980년도 서울올림픽, 그 기점이 뻥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만들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만들고, 또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자중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이제 좌절도 있었죠. 19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좌절도 있었지만 그 좌절을 겪었지만 그걸 이제 발판 삼아서 2000년대, 2010년대 그때 많이 대한민국이 더 많이 성장을 했죠. 1990년대, 80년대 그때는 해외여행을 거의 못 갔어요. 해외여행이 뭐예요? 저기 뭐 엑스포? 무슨 뭐 그런 것도 감사했었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결혼하면은 저기 여행 가잖아. 결혼 여행. 설악산. 제주도는 꿈도 못 꾸고 설악산. 무슨 뭐 저기 경주,
뭐 이런 좀 조금 이제 유명한 관광지 놀러 가는 게, 그때는 결혼식 하면은 결혼 여행, 신혼여행 신혼여행이 그런 곳에 가는 거였었어요. 뭐 저기 설악산이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경주 뭐 이런데, 그런데 놀러 가는 거였고, 그 시기가 좀 지나면서 이제 제주도로 많이 이제 신혼여행을 많이 가시게 되다가, 추후에 2000년대부터는 이제 해외로 많이 이제 신혼여행 갔었죠. 뭐 괌, 무슨 뭐 방콕, 무슨 뭐 홍콩, 뭐 일본, 좀 좋은 나라로 가잖아. 중국 이런 데는 안 가고, 중국은 관광만 가고, 신혼여행은 좀 이제 휴양지, 뭐 저기 하와이도 많이 가시고, 뭐 유럽으로도 많이 신혼여행 가시고, 배낭여행 이렇게 해서 몰디브 몰디브도 많이 가시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쩌면은 최고 잘 나갔을 때죠. 예. 그때 당시 2000년대부터 2010년대 그때 어쩌면은 코로나 전까지도 많이, 굉장히 대한민국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근데 그런 이제 시기였었고, 또 이제 또 얘기할 거는, 뒷붙여서 얘기할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시대 때 지금 이제 한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 대한민국이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그런 때 있었던 분으로 대한민국을 인식을 하시고, 또 저희 세대 X세대들은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또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의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세대 2000년에 태어난 이제 MZ 세대들은 그때 당시 최고 대한민국 제일 좋을 때잖아요. 그때 태어난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또 대한민국 자체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100년 차이, 200년 차이, 이게 이제 그 발전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조금 이렇게 뭐 평판하게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뭐 5년마다 막 갑자기 대통령 바뀔 때마다 막 그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니까 당연히 세대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비난하거나 비관적이거나 너무 조금 안 좋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거예요. 세대차가 당연히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 윗세대 사람들, 우리 밑에 사람들, 당연히 생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차이가 나지만 그 존중하는 거예요. 그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50대 60대 분들은 그런 세대를 살았으니까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보다 나이 어린 세대 20대나 10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인정하는 게,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맞물려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어찌 보면은 충돌하지 아니하고 서로 잘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을 잘 이제 이렇게 우리끼리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자원봉사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원봉사가 저의 입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입장은, 자원봉사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이제 저는 자원봉사보다는 자원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랬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도 조금 여유로우니까는 자원봉사나 뭐 봉사활동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죠. 30대 때나 20대 때는 출발점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 출발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조금 이제 건전해지기 위해서 20대 때 30대 때 무리하게 이제 좀 많이 달렸던 거고, 지금은 그렇게 무리하게 달리지 않아도 무리하게 달리지 않아도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달렸으니까. 그래서 다 달려가지고 자본을 많이 축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40대 때 다시 출발하는 거죠. 대신에 무리를 하지 않죠. 그 말인즉슨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죠. 20대 때나 30대 때는 이제 절박함,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많았으니까, 꼭 해내야 된다, 꼭 성취해야 된다, 꼭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마음 자세가 부담감 없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뭐 마음이 굉장히 더 편하죠. 급한 게 없으니까, 쫓기는 게 없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또 일 자체도 뭐 경력은 뭐 그렇게 뭐 전문적인 경력은 없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취업을 하면은 돼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취업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이제 많이 찔러보는 거죠. 평생 직장이 아니니까 여기서도 일해보고 저기서도 일해보고, 그래서 일하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면 계속 일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면에 여러 가지 산업에 제가 많이 일을 해봤으니까 여기서도 일해보고 저기서도 일해보고, 그러다가 괜찮은 곳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괜찮은 곳이 없죠. 많이 워낙 힘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이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찾는 작업이 40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뭐 조금 벌더라도 일하는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부분이 있고, 또 일주일 내도록 일 안 해도 되고요.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만 일해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여가 생활을 하는 거죠. 뭐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하고, 그래도 아무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솔직히 뭐 일 안 해도 재정적으로 부담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자원봉사한다는 의미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더 좋죠. 여기저기 이제 일해보기도 하고, 재미있죠. 일이 재미있죠. 예전에 했던 일들, 힘들게 일했던 일들을 지금 다른 시각에서, 다른 출발점에서 다시 또 출발하게 되니까 더 재밌죠. 더 재밌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부수적인 수입도 생기고, 왜냐면 일을 하면은 돈이 생기잖아요. 제가 잘했든 못했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제가 노하우가 쌓였겠죠.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수입도 생기고, 또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또 되새기면서 또 요령 있게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돈도 벌고, 또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재밌죠. 일하는 거 자체가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위에서 뭐 그런 거 스트레스도 없고, 위에서 뭐 아무리 뭐 짓눌러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원봉사 한다고 셈치고 노동을 하지만은 보수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도 자원봉사는 돈을 못 받지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돈을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최저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은 거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돈도 벌고, 많이는 못 벌더라도 또 자원봉사의 개념이 크죠. 예. 자원봉사지만 돈을 받는 자원봉사죠. 예. 그게 더 낫죠. 그리고 또 그게 더 책임감이 더 강하고, 또 그게 더 보람되고, 또 돈이 생기니까 또 생활에 보탬이 되고, 또 돈을 벌러 가게 되니까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버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어떤 한 그 사람이 요구한 것들을 제공하고, 나는 또 돈으로서 그거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니까, 돈으로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만큼의 어떤 책임감은 있죠. 예. 그렇다고 해도 예전만큼 그렇게 뭐 강박관념은 없었고, 어쨌든 간에 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자원봉사의 의미가 크고, 즉 자원봉사를 하는 거지만, 자원에서 일을 하는 거지만 돈을 버는 거죠. 예, 돈도 벌고, 또 재밌고, 또 그런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자동문, 뭐 운전, 버스는 안 되고요. 버스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운전, 트럭 운전, 1톤 트럭이나 2.5톤 트럭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무슨 뭐 일반 회사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회사, 전기 회사, 뭐 그런 것들, 통신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통신 일도 별거 아니에요. 통신 선만 까면 되니까, 통신설만 그 준설하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통신 그런 일도 할 수 있고, 납땜도 할 줄 아니까 납땜 일도 해도 되고, 알바할 게 많죠. 알바할 수 있는 게. 편의점 일도 했으니까는 편의점 일은 뭐 다 할 줄 알죠. 편의점 일, 물류센터에서도 일을 해봤으니까 물류센터 일도 일할 수 있고,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은 있죠. 예전에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들이 별로 힘든 일이지만 별로 두려운 마음이 없죠.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젊을 때 여러 가지 본인이 조금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본인이 좀 관심 가지는 것들을 많은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면은 추후에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때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면은, 이제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뭐 이런저런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이제 가서 알바하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래서 20대나 30대 때 여러 가지 뭐 육체적인 노동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저기 뭐 다른 일들, 공무원이나 뭐
뭐 이렇게 조금 고위 간직 거의 뭐 조금 이렇게 뭐 행정일들 뭐 그런 것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할 수가 있죠. 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같은 걸로 이렇게 조금 뭐 도와줄 수도 있죠. 어느 뭐 사업 사무소 가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젊을 때 여러 가지 뭐 좋은 경험이든 힘든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쁜 일 아니고서 뭐 도둑질 하는 거 빼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이 들어서도 그걸 이제 바탕으로 삼아서 이것저것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조금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뭐 젊음이 그거잖아요. 젊음이 뭐 다음날 일어나면은 말짱하잖아요. 피로가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젊을 때 좌절하는 것도 많지만 엄청 좌절 많이 해요. 예. 저도 좌절 많이 했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나 자신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그런 것도 많았고 자책하는 부분도 많았었고 또 본인이 본인한테 실망하는 것도 크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또 해보는 거죠. 또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걸 예상하면 하지만은 그 예상을 했지만은 그것도 그래도 또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방향도 보이고 저런 방향도 보이고 또 흥미 분야도 생기고 흥미가 전혀 없더라 그래도 공부 쪽에 흥미가 없다 그래도 공부 쪽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 공부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신의 그런 능력들을 가두면 안 되고 많이 펼쳐야죠.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초짜인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분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것들 좋아하죠. 예. 혼자서 1시간 동안 이거 다 대본 없잖아요. 저는 혼자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주워들은 내용으로 막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그 뭐라 그러지 논리 논술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학교에서 많이 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반박하는 내용으로 논의하시오. 무슨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시오. 각각 주제를 잡고 토론하잖아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것은 주장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재밌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재밌고 혼자서 떠든 것도 저는 또 좋아하고 또 서로 상대방끼리 이러니 저러니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좋고 듣는 것만 해도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그런 것만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네. 한 2시간 동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뭐 노는 것은 많이 못 놀아봤지만 하여튼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는 대화라는 것 말하는 것은 무형이지만 무궁무진합니다. 네.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논의할 수 있고 경험했던 것들 얘기할 수 있고 관광 갔던 것들도 말로써 다 설명할 수 있고 나는 말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특성이에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답답해서 안 됩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답답하니까 이제 말은 하고 싶은데 답답하니까 술 먹고 막 말하는 거고 여자들은 뭐 술 안 들어가도 뭐 이러쿵저러쿵 이랬대 저랬대 야 뭐 이랬다니 저랬다니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뭐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제 여자들끼리 뭐 이제 뭐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은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또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많이 찾게 되고 또 자신이 부족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말로써 얘기하는 거고, 또 개신교나 기독교 쪽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책을 눈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책을 실제로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책도 똑같아요. 일반 책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말로 실제로 본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달라요. 노래도 그렇고, 노래도 듣는 거랑 실제로 내가 부르는 거랑 다르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적극성이 부여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말하는 것 자체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말하는 게 실제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미리 한번 진행해보겠다, 동기부여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감정적으로 많이 해소가 돼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잘 케어하고 잘 다듬고 잘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본인이 본인을.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100개 중에서 한두 개, 뭐 많아봤자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채워주는 것도. 그러나 본인이 본인을 잘 눈여겨보고, 심리 상태도 잘 눈여겨보고, 힘들 때 본인이 본인의 심리를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힘들 때, 본인이 좋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본인의 몸과 정신 상태를 잘 컨트롤하고 제어한다면은 정신적으로도 맑아지고 육체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호환으로 더 좋아지고, 더 인생이 더 재밌어져요. 엄청 재밌어요, 인생이. 그러니까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것들을 빨리 깨우쳐서 빨리 시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이 저의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에요.